안녕하세요. 분양 설명하는 남자 분명남입니다. 분양을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12월 16일 정부에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인한 여러 가지 복합 규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대응해야 되는지 분석하는 걸 먼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부 규제의 큰 틀을 이해하지 못하고 투자에 나섰다가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크게 이렇습니다. 이번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은 이렇게 4가지 액션 플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미 은행 등 실무 수준까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황이기도 하고요. 첫째가 투기적 대출 수요 규제 강화, 둘째가 주택 보유 부담 강화 및 양도소득세 제도 보완, 셋째가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넷째가 실수요 중심의 공급 확대. 이렇게 정부 발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면은 4가지의 규제 방안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렇게는 좀 명확하게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쉽게 다시 한번 해석을 해봤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4가지의 상세 전략 기반 하에 이번 정부 규제 정책이 반영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 강화를 통한 첫 번째가 대출 규제 강화를 통한 가수요를 억제해서 수요 공급 법칙상 신규 수요를 억제하고, 둘째로 보유세와 양도세를 더욱 크게 올리면서 더 이상 쉽게 부동산을 들고 있기 어려운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셋째가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올 거야? 라는 매수자가 있다면 매수자에 대한 자금의 정당성을 검증하고, 마지막 4번째로 이제 공급 확대를 차질 없이 진행하면서 신규 수요자는 새롭게 조성되는 신도시나 주택에서 기회를 보라는, 지금 당장의 수요를 억제하면서 실수요자를 미래로 좀 분산시키는 방안을 기획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이제 추가로 예고 없이 기습적으로 당장 내일부터 규제가 시행될 수 있다는 무서운 사례를 남겼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가장 무섭게 다가왔습니다.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무서운 건 불확실성이거든요. 부동산 자체의 입지나 기회 요인, 위험 요인을 분석하는 것과 별도로 이제는 정부 정책, 즉 게임의 룰이 어느 날 갑자기 완전히 바뀌어버릴 수 있다는 리스크를 감안해야 한다는 그런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점입니다. 물론 정부도 이제 부동산의 대폭락을 원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사실 상승할 때보다 더 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정부가 원하는 건 물가 상승률 정도의 원만한 상승이나 보합 정도를 원할 것인데, 풍부한 유동성으로 그러기가 어렵다고 판단하니까 초강력 규제로 대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규제는 과거와 완전히 다릅니다. 직전 9.13 대책과도 판도가 다릅니다. 대한민국의 집값의 상한선을 개척하는 곳을 선도지역이라는 용어로 특정하면서 수요를 억제하고 매물을 내놓게 하는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고요. 이러한 규제 기준을 이야기할 때 늘 우리가 했던 게 이제 공시지가라는 거를 말했었는데, 그것도 새로운 규정의 시가 기준을 사용하게 됐으며, 지금까지 가급적 건들지 않았던 1주택자와 무주택자에 대해서도 비과세 기준을 크게 강화했습니다. 역대급이라는 규제가 분명히 맞습니다. 아무튼 전반적으로 핵심 이슈를 중심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대출 규제 강화를 통한 수요 억제 관점입니다. 부동산 투기 수요를 잡아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으로 대출 금지라는 파격적인 극약 처방을 했습니다. 이제 15억 이상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대출이 안 됩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게 이 15억의 기준이 더 이상 공시지가가 아닌 시가라는 점입니다. 이거 진짜 엄청나게 중요한데요. 이제부터는 KB 시세와 한국감정원 기준 시세가 둘 중 하나만이라도 15억이 넘으면 대출이 안 나옵니다. 기존에는 사실 이제 공시지가가 좀 터무니없이 낮은 편이어서 공시가 9억이라고 해도 사실 시세는 한 15억 정도 되는 경우가 있어서 좀 규제에서 빠져나갈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게 통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가 15억 이상의 주택은 선도주택이라는 용어를 통해 명확히 초강력 규제를 할 대상으로 초점화시켰습니다. 어차피 부동산 시장은 강남권 아파트가 오르고 그 주변부로 확산한다는 모양새를 정부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주택가격 상승을 주도하는 15억 이상의 주택을 정확한 사정권으로 놓고 선도주택으로 초점화시키는 과정을 거쳐서 이번 규제부터 어찌 보면 정식으로 시작해본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시가 기준으로 9억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도 9억까지는 40%, 9억 초과분은 20%까지만 대출해주는 방식으로 대출 기준이 변경됐습니다.
15억이 넘어가면 이제 대출은 아예 불가능하고요. 이뿐만 아니라 이제 9억 초과주택을 구입하거나 보유할 때 전세대출을 제한해버리고 전세대출 후에 9억 초과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만 보유해도 이제는 만기를 기다리지 않고 즉시 회수해버립니다. 이러한 9억 이상 주택의 대출 규제에 대해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자기가 현금 일시불로 지급할 수 있지 않는 한 전세를 통한 갭 투자를 하거나 기타 대여금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거나 지인에게 돈을 빌리는 방법뿐입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하고 무서운 복병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자금의 정당성 검증이라는 거거든요. 이번 발표 때 국세청장을 동석시키면서 9억 이상 주택을 매입할 때 지불한 금액이 과연 적법한 절차로 정당하게 벌거나 빌린 것인지를 하나하나 검증해 보겠다는 겁니다. 어설프게 고가주택을 매입하려다 본인의 소득 그리고 돈을 조달받은 곳에 대한 세무 검증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완전 무섭죠. 그래서 이제부터 고가주택을 매입하려면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필요자금에 대한 정당성을 어떤 근거로 제시할 것인지를 충분히 검토하고 투자에 들어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매도한 부동산 자금,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통해 축적한 자금, 금융권이 아닌 다른 곳에서 조달한 자금과 그 근거까지 철저하게 준비해둬야 됩니다. 이러면 저희가 예측하는 모습은 15억 이상 고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분명히 줄어들 것이라 판단합니다. 폭락하진 않겠지만 크게 오르기 어렵고 완만한 상승 곡선을 그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정부는 여기서 멈춘 게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소유자가 선택할 수 있는 예상 행동에 대한 분석을 미리 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까지 수립했습니다. 즉, 고가주택자가 집은 안 팔고 버티기를 들어가면 꼭 사야 되는 한두 건으로 인해서 가격이 폭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대 수익성을 크게 약화시켜버리려고 합니다. 즉, 보유세와 양도소득세를 크게 강화하는 건데요. 고가주택에 대한 종부세 세율 인상, 그리고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세율 및 세부담 상환 확대를 기획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했다고 느껴지는 게 장기 보유한 1주택자나 고령자의 경우 최대 종부세를 80%까지 탕감해주면서 반발을 최소화하고 조정지역 내 2주택 이상의 투자자들은 세율을 0.8%에서 4%까지 높이고 동시에 세부담 상한도 3배까지 강화했습니다. 특히 이제 고가주택의 경우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80%까지 우선적으로 높이겠다고 해서 상당히 크게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고 이제 뉴스에서 보이는 샘플들처럼 2주택 예시를 막 아크로 리버파크하고 음마아파트 이렇게 극단적으로 두 개 갖고 있는 분들은 많지 않으니까 일반적인 투자자 수준인 서울 중위급 아파트 한 개와 조정지역 또는 비조정지역 아파트 값 싼 거 한두 개의 합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보유한 자산 가치 대비 그렇게 엄청난 부담은 아닐 겁니다. 사실 보유세 부분은 보유세로 인한 전시 효과가 클 뿐이고 그로 인한 실제 매물이 많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불안한 점은 내년 초에 추가적인 규제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건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장이 특히 이제 15억 이상 선도 아파트가 다시 한번 올라서 이끌어주면은 이제는 완전 열받은 정부가 보유세를 더더욱 특별부과하거나 아니면 선도 아파트로 규정된 곳에 대해 완전히 별도로 구분된 대책을 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선도단지는 채권처럼 보유세 일부를 매년 적립했다가 매매 시 양도세와 별도로 추가 부과하는 방법이 있거나 증여 제한 규정 강화 같은 것들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의 여러 가지 방법들로 최종 매매 기대 수익을 크게 낮춰버리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정치적인 문제로 이러한 의사결정이 원스텝으로 실현되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젠 선도 아파트라는 별도의 정의된 소수의 아파트를 타겟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 문제도 넘어버릴 수 있는 별개의 규제에 대한 국민 공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정치적 부담을 줄이면서 부동산 가격의 상한선인 선도단지를 제한해버릴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이제 여러 대책 중에 우리 분양권 투자자분들에게 큰 고민이 바로 조정지역 내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산정을 위한 주택수 계산에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시킨다는 점입니다. 사실 저희 분명남 입장에서는 참으로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인데요. 이게 너무 광범위하게 해석될 수 있어서 제가 직접 기재부에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계속 통화 중이어서 좀 힘들었는데 결국 통화가 돼서 물어보니까 기재부 직원도 아직 정확히 답변을 못 하더라고요. 아직 결정되진 않았지만 조정지역에서 집을 양도하는 경우 어떠한 형태든지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시킨다는 취지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2021년 1월 시행이니까 입법 과정을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어쨌든 조정지역 내 주택을 매매해야 하는 계획이 있는 분이라면 분양권 투자에서 굉장히 보수적인 입장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1주택자나 무주택자가 시가 9억 원 이상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기존 2년 내 전입하면 대출을 해줬는데 이제는 1년 내에 전입해야지만 대출을 해준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더 이상 1주택 상태로 2년만 가지고 있다고 비과세를 안 해줍니다. 그렇게 알고 팔았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이 발생하니까 충분히 검토하시고 움직여야 됩니다. 더 중요한 건 이제 DSR 규제, 즉 예전에는 담보대출 받고 부족한 건 신용대출 받고 P2P 대출 받고 등등등 해갖고 끌어모았는데 이제는 명확하게 대출자 한 명의 소득에 대한 원리금, 그러니까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의 합계가 소득의 40%를 넘지 못하게 철저 관리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래서 분명남팀은 이번 12.16 대책에 관련해갖고 세 가지 케이스로 좀 나눠서 설명드려보고자 합니다. 첫째, 선도지역 15억 이상 주택의 경우입니다. 여기에 장점은 뭐가 어찌됐건 장기적으로는 무조건 오르는 곳이기 때문에 불황에 대한 두려움 없이 실패하지 않는 수익을 안겨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단점으로는 선도지역을 포함한 조정지역 이상에서 다주택 전략으로 갈 경우에 양도세 중과 문제 때문에 매매 실현 이익을 단기일 내에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아울러 2022년까지 보유세의 가파른 인상이 예정돼 있어서 다주택 중과가 추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득 수준과 지불할 비용 지출을 시뮬레이션 해보고 버틸 수 있는지 검토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러한 장단점을 감안해서 보완 전략을 짠다면 선도지역 1주택과 비조정지역 다주택 전략으로 취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좋은 대안이고 선도지역 1주택의 매매 순서는 비조정지역 전부 매각한 뒤에 2년 보유하고 거주 요건을 모두 갖춰서 비과세를 맞춘 다음에 엑시트해야 최대 수익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세법 개정으로 2년 보유와 함께 거주 요건을 맞춰야 되고요. 특히 거주 요건은 다주택 상태에서 거주한 것은 인정이 안 되니까 이걸 주의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지금 선도주택 두 채 이상 보유한 경우라면 임대사업자를 등록하거나 여러 가지 법인 출자 2월 과세나 징여 같은 방법을 통해서 또는 2020년 1시 6개월의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같은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활용해서 엑시트할 수 있게 기반을 쌓긴 쌓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조정지역 이상 15억 이하 주택의 경우입니다. 여기의 장점은 그나마 대출을 받을 수 있어서 레버리지 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큽니다.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따르긴 하지만 대출이 일단 나올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한 장점이죠. 아울러 조정지역 이상에서 시가 9억 이하라면 다주택을 보유한 경우라 하더라도 보유세는 어느 정도 용인 가능한 수준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조정지역 내 다주택 투자를 하는 분의 현금 흐름이라면 당연히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어야 되고요. 다만 역시 단점은 매매 양도소득 세금 부담이 크기 때문에 당장은 매각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기약 없는 장기 투자가 돼야 됩니다. 실현 이익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방안을 짜야 되고요. 특히 이제 세금을 해칭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연구해야 됩니다. 이런 장단점을 감안해서 이제 보완 전략을 짠다면 조정지역 이상 15억 이하 주택을 보유한 경우는 아예 다 팔고 더 높은 선도지역 1주택으로 보유 거주하는 전략으로 가는 방법이 있고요. 조정지역과 비조정지역 포트폴리오를 분산시켜서 다주택 전략을 선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역시 이때도 세금이 문제인데 조정지역 내 다주택은 양도세가 일반과세가 아닌 중과세되기 때문에 이를 꼭 감안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비조정지역의 주택인 경우입니다. 여기의 장점은 겨우 규제에서 벗어나서 대출도 나오고 다주택이 좀 덜 부담스럽다는 게 장점입니다. 정부의 모든 칼날이 고가주택, 즉 대한민국 주택가격의 상한선을 끌어올리는 곳을 잡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조정지역의 다주택 전략은 자유로운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비조정지역은 말 그대로 굉장히 큰 리스크가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주택시장이 어려워지더라도 사실 조정지역 이상에서는 아파트 가격이 크게 떨어지지 않겠지만 비조정지역은 날개 없이 추락할 수 있는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수요가 제한적이라 굉장히 오래 묶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추가 수요로 인한 포트폴리오의 변화 시에는 늘 비조정지역을 먼저 싹 팔아버리고 조정지역은 최대한 보유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러한 장단점을 감안하여 보완 전략을 짠다면 조정지역 내 한 개의 소형 정도 주택을 확보하고요. 비조정지역에서는 주택 투자를 위한 정보 수집이나 옥석 가리기를 하는 게 좋습니다. 다만 비조정지역 내에서도 경기도 안양이나 부천, 수원,
인천 일부 지역이 지금 추세라면은 향후 조정지역으로 물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조정지역 내에서는 소형이나 시가 기준 7억 이하로 1개 정도만 가져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정지역 이상에서 양도세 중과는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많이 남을 줄 알았는데 결론적으로 수익이 별로 없게 될 수 있어요. 비조정지역은 규제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운 편인데 다주택 전략을 가지기 위해서는 차라리 조정지역 이상 주택을 포기해버리고 비조정지역에서 다주택 전략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저희 분명남 팀은 19년 중반 이후 폭등 시점부터 조정지역 이상에서 더 이상 포트폴리오를 늘리지 말고 비조정지역을 늘려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이런 규제 가능성 때문에 그랬거든요.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큰 이슈로는 아마 정부 입장에서는 선도지역 내 주택의 전세 상승을 막는 규제가 가장 시급하게 추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도 정부는 이제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지켜보고 있을 거거든요. 이대로 전세가 계속 올라가면 결국 매매 가격을 끌어올릴 게 뻔하기 때문에 그러면 선도주택의 대출 규제가 의미가 없어질 것이므로 전세가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막으려 할 겁니다. 여기에 선도주택에 대해 추가로 증여규제 강화나 1가구 1주택 비과세 배제 강화 등의 방법으로 그나마 현재 양도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알려진 것들을 차단해 나가는 추가 규제를 통해 투자 의지를 꺾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정부라면 선도지역 주택 가격이 더 이상 오르지 못하게 하는 데 영향을 집중할 겁니다. 이게 굉장히 유효성이 높아 보이는 이유는 선도주택은 국민 대다수가 속하지 못한 별개의 대한민국 최상위 그룹입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한다 해도 사실 일반 국민 대다수는 해당 사항 없는 내용이라서 정치적 리스크가 굉장히 낮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희의 아주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먼저 시가 9억 이상 고가주택과 15억 이상 선도주택에 뛰어들려면 무조건 준비 검토해야 됩니다. 충분한 준비와 시뮬레이션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조정지역 내에서 주택을 추가 매수하면 상당한 장기 투자를 목표로 해서 움직여야 할 것입니다. 보유세를 충분히 감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비조정지역은 당분간 상승할 수는 있으나 선도지역 주택이 전체 주택 시장에서 상한선을 끌어올려주지 못하면 분명히 한계점이 있습니다. 규제가 덜한 비조정 지역에 투자하는 게 좋긴 하지만 선도주택 가격 추이를 잘 살피고 옥석을 치밀하게 가려야 됩니다. 또한 비조정 지역이 폭등한다고 무조건 좋아할 게 아니고 추가로 조정 지역으로 묶일 수 있구나라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미리 대비해야 됩니다. 이렇게 12.16 대책에 대한 분명남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저희 분명남 팀에서 보는 주관적인 입장의 정보인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참고하셔서 여러분의 개인 상황에 맞는 솔루션을 기획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